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위안부 할머니 사태에 대한 합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들이 이제 짚어봤습니다. 또 생각나시거나 기억나시는 문 대통령의 어떤 답변 또는 기자들의 질문.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김성희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조선비즈의 박정엽 기자가 오늘 질문을 했대요. 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지지자들이 정부 비판 기사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막 단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보고 양념이 있는데 양념 가지고 그러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하셨고 이 박정엽 기자 이분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했을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결국 큰일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비판도 많이 달리고 나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네. 근데 이게 전 들으면서 좀 그렇긴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의원 시절에 자기한테 비판 댓글 다는 사람들 고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비판 댓글이었나 하여튼 명예훼손을 고소하신다는 게 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사람이 역치가 있어요. 역치라는 게. 이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참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자도 그런 거였겠죠. 기자도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는 참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조금만 비판적으로 가면은 성향적으로 이제 몰아붙인다든지 이러면은 아마 대통령께서 똑같은 거였을 거예요. 옛날에 의원 시절에도 보면은 본인이 행한 의정 활동에 대해 가지고 누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댓글 다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비아냥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끔 참을 수 없는 수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이제 악플이 질문은 정말 좀 최악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어찌 칭찬을 싫어하겠습니까? 결국 그리고 저도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공격들, 기레기라고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다만 외신은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꽉 막힌 동북아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궁금해하고 또 실제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데 악플을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이건 정말 어쩌란 건지,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댓글 금지하는 조치를 하라는 건가요? 정말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약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따로 평가를 못 하겠네요. 저는 근데 이제 사실 댓글 관련해가지고는 솔직히 저도 이제 몇 번 목격한 게 뭐냐면은, 양 진영이 전부 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새벽에 혈투라고 하나요? 새벽에 이제 주요 기사에 댓글 탑을 먹으려고 이제 각자 트위터에다가 지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불건전한 소통인 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자가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좀 상황이 그렇다면 심각하다면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 말씀만 던지셨으면은 우문현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겁니다라고 답하신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도 그걸 겪어봤으니까 너도 겪어라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 나도 그렇게 겪었으니까 너도 겪어라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이건 아닌데.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준공인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대통령을 많이 받았겠죠.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이제 기자들에게는 저는 이제 약간 좀 가혹할 수. 왜냐면 기자들이라는 거는 어쨌든 필설로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자꾸 이제 그거 외의 요소로 공격받게 되면은 직업적으로 힘들거든요, 그거는. 오늘 외신 기자들 질문에는 3명밖에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여건을 놓고 봤을 때 3명밖에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질문할 게 많아요. 북핵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문제,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일 간의 관계,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한국의 대미 정책의 변화 가능성,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을 건데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나라가 휴전선 근처에서 산천어 낚시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에 좀 이런 내용들이 너무 우리 국내 기자들 중심으로 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저는 짚을까 하네요. 근데 이제 BBC 로라 비커 기자는 워싱턴 트럼프 대통령과 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을 대하는 것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제한 없이 1시간 동안 답했고 언론에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은 나가라 그러잖아요. 손가락 딱 찢어가면서 CNN 듣기. 서로 참 불온지간 같은데. 자, 이제 여기까지 또 두 분 말씀을 듣고 이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요 외신 문제 질문이 하나 있네요. 외신 질문에 북핵 문제에 집중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이 필요한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 소위 이제 뭐 당근과 채찍 같은데요.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가 질문 내용이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건 내 덕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신 기자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답이 인용문 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인용문 닫고. 그러니까 이 답변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기자가 또 하나 물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더니만은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굉장히 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보관 입장에서.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이제 평창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 수준에서 어긋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네. 약간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중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던 게 사실 선수단이 오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의 지원은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인 네. 물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당장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가지고 네. 평창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수단의 방안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응원단이 오는데 그 숙식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제재를 위반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예. 기자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였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원칙론 언급하면서 오히려 차라리 저는 이번에 북한에 좀 내줄 선이 어디까지다라는 거는 명시해 주셨으면 오히려 좀 오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걸 제재라고 하지만은 아니 선수단이랑 교류 목적으로 남북이 이렇게 북한이 오는 거는 네. 나는 여기까지는 지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못 박으셨으면은 네. 차라리 앞으로 잡음이 없을 텐데 예.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다고 선박으셨으니까. 예. 일단 이 부분은 IOC 위원회 차원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내의 어떤 평화적 참가에 대해서만 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라고 한다면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이 정말 신뢰를 보여줬다는 건데요. 사실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무력 시위의 역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북 간의 대화 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 동맹의 이제 신뢰가 굳건해졌다를 네.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역량을 이미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노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이 표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문이었어요. 예, 우문이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공이 너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미동맹 관계의 한 일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신 거다.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기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 하여튼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성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진지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시작이 상당히 훈훈하게 시작이 됐고 리석권 조평통 위원장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가서 대표단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미팅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유엔 결의안이 있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 결의안이죠. 제재 결의안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비핵화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비핵화를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북한의 이제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임받은 범위 자체가 한정돼 있거든요. 결국 권한받기 일을 물어봤고요. 또 예. 이때 이 고위급 회담 자체 참석자들 보면 원기료 체육성 부장이라든지 리경식 민족올림픽 조직위원 같은 정말 평창올림픽을 돕고 싶은 어떤 그전 라인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 대화와 신뢰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 이 북한의 평창 참여로 자연스럽게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노력은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핵을 우리 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핵을 없애세요예요. 그런데 네. 그에 대한 논의를 북한이 차단한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북한이 만약에 평창올림픽 참가한 다음에 미사일 도발 한번 또 하고 이러면 자기 갈 길 가면은 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어떤 타임라인에 대한 언급도 이번에 조건으로 당연히 내걸지 않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재를 해제하거나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미 우리는 하나 북한에 내줬거든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어쨌든 연기라는 것 이건 상당한 것인 게 우리는 연합군이기 때문에 한미는 연합군은 사령관이 매년 교체되기 때문에 매년 아니면 2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그 장교들끼리 조율하는 걸 훈련하지 않으면 연합군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이 상당 부분 양보한 건데 이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상응하는 핵 포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1단계로 밟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 꺼낸데 그냥 가버린다 이러면은 제 생각엔 약간 이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우리가 많이 내줬다기보다는요. 기본적인 올림픽 정신이 뭐겠습니까? 전쟁을 하다가도 중단하는 게 올림픽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대한민국이 군사훈련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상기시켜드리면 우리가 2000년 월드컵 할 때 이 녀석들은 월드컵 정신이 한 건 없겠지만은 그렇죠. 올림픽과 서해 도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컵 정신, 올림픽 정신 이런 거 없습니다. 북한은. 그래도 최소한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가로서 아무래도 올림픽 정신을 발휘하죠. 걔네가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뭐 북한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리성건 위원장이 이제 우리 뭐 정보개통에서도 리성건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고 봐도 상당히 좀 성격이 괄괄하고 화통한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8시경에 한 7시 25분경에 회담이 마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YTN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측 기자들이 물었던 모양이에요. 질문을 계속해서 비핵화 어떻게 됐느냐 논의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위원장이 인용문입니다.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치않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돌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말이 핵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 탄도 로켓을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게 아니다. 라며 북남 사이가 아닌 이 문제를 왜 북남 사이에 박아놓고 여론을 홀리게 하고 불미스러운 처사를 빚어내는가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멧돼지 잡으러 사는 엽총도 나중에 이웃 간에 갈등 생기면 총 들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총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지 난 멧돼지 잡으러 산 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성권 이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당국은 비핵화라는 것을 최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단계라도 뭐 비핵화 당장 이성권이랑 협상해가지고 비핵화한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그래서 저는 첫 좋은 단계가 뭐냐면은 군사 고위급 회담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최대한 그거 외에도 성과를 많이 얻어내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군사 관련 고위급 회담 하기로 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장경태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남북한의 이런 화해 무드 이제 대표단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오고 응원단 일부는 이제 강릉 항에다가 만경보호를 정박해 놓고 또 응원하러 오가고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란본 악단이 오게 되면 민주당에서 한번 초청해서 국회에서 한번 공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주당에서 초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국회 평창특위라든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옛날에 리틀 엔젤스가 유엔 본회의장에서 많이 공연했잖아요. 그렇죠. 모란본 악단이 국회에서 공연을 한다면 이건 역사적인 일일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께서 평창올림픽으로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잘 생각해보니 이 모란본 악단인가요 그때? 중국 가가지고 뭐 모란본 악단이 있어요. 중국 가서 뭐 못하게 영상 못 틀겠다고 장군님이 눈물 흘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의전을 요구한다면은 돌려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거기 중국에서 그때 로켓 쏘는 영상 틀겠다고 했다가 중국이 화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하겠다 그러면은 안 보는 게 낫죠. 아마 실무 협의해서 논의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제 군사협정 관련해서 아까 이종훈 박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승인이 됐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알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자동 개입 문제는 국회 비준이 얻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했다는 것은 위헌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오발탄을 MB가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국군의 군사 개입을 보장한다? 이건 결국 한미 간의 군사 어떤 협정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또 만약에 미국과 사우디가 동맹 관계인데 만약 사우디와 UAE가 만약 군사적 충돌하면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면서 그럼 미국군과 교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얘기였고 사실 헌법 60조 2항에 국군의 외국 파견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그리고 비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결국
이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이미 뭐 다 하셨는데 뭐 탄핵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러게만. 저는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저는 그 책 예전에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하메드 왕세제인가요? UAE의 그 예. 왕세제가 본인이 특전사 출신이래요. 아랍에미리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특전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특전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특전사 훈련하는데 와보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방문할 때 와보고 예.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뭐냐면 한국 특전사가 같이 훈련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UAE의 특수부대가 한국에 와서 파견받아서 교육을 받는 형태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우리 그 아크 부대가 가가지고 이제 주둔하면서 훈련시키는 형태다라고 예. 돼 있어가지고 예. 사실 그때도 논란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왜 위탁 교육을 안 받고 가서 파병 가가지고 우리가 있느냐. 혹시 유사시에 실제로 우리가 예. 훈련뿐만 아니라 군사적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어떻게 위험이 좀 됐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뭐 언론사 인터뷰하면서 이제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파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크 부대는 규모가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예, 그런데 아크 부대의 규모에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상의 나중에 자동 개입이라 그러면 뭐 증원군을 보낸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 게 원래 6.25 때도 보면 군사 고문단 형태로 우리에도 이제 미군이 파병군이 네. 있었고 그런 형태로는 보통 지원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예.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할 때도 저희가 전투부대 갔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지원부대만 가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실제로 전투에 총을 들고 참여하느냐 또 군사 총을 들지 않아도 국회 비준 받아야 됩니다. 국군의 파병이기 때문에. 네. 고문단은 괜찮습니다. 고문단은 민간인 신분일 경우에 가능하겠죠. 근데 이번엔 아니었잖아요. 네. 7719번님이 제가 아까 그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마치 전체 자영업자가 이익을 본다 이렇게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뜻이 아니었고요. 택시 회사 사주가 일부가 산학금과 급여 인상분의 차이를 택시업자 호주머니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라고 택시 기사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그 최저임금 올랐다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개인의 이득을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오늘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슈를 한 4-5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래도 두 분과 말씀 나누면 늘 한국 정치에 대해서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